자, 여러분 그 화면에 약간 낯선 키릴 문자, 즉 러시아 알파벳이 있는데요. 읽어보면 라시아, 발샤야입니다. 러시아는 큰 나라야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이 표현은 너무 간단한 문장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뭐 일종의 속담처럼 이 말을 씁니다. 여러 맥락에서 이 말을 쓰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영토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지가 약간은 과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구 지표면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 유럽의 절반과 아시아의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세 대륙의 영토를 두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국토가 넓기는 하지만 고위도 지역이 확장되는 메르카토르도법의 특성 때문에 국토 면적의 이미지가 과장된 것도 사실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131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시베리아고 이는 러시아 전체 영토의 약 77%에 이릅니다. 러시아의 총 면적은 대한민국 영토의 약 80배입니다. 중국, 일본 열도, 한반도를 다 합쳐도 시베리아의 면적에도 못 미치는 셈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엄청난 그 면적의 드넓은 국토를 가진 그 세계 최고의 영토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다. 이런 이미지가 생성되는 바로 시베리아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시베리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러시아가 차지했는가를 살펴본다면 러시아의 어떤 팽창주의 성향이 과연 올바른 이미지인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유럽 러시아, 특히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성립했던 나라였던 러시아가 차츰차츰 동쪽으로 진출해서 우랄 산맥을 넘어 동쪽 시베리아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색깔별로 표시했는데요. 16세기에 시작된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이 18세기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의 이미지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어느 지점까지 진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두 군주가 러시아 그 제국의 두 황제인데요. 왼쪽에 있는 인물은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라고 하는 군주입니다. 1613년에 러시아에서 이제 로마노프 황조라고 하는 황실이 개창이 되었는데 그 2대 황제가 바로 왼쪽에 있는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러시아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주라고 할 수 있는 피오트르 대제인데요. 이 피오트르 대제는 왼쪽에 있는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이 초상화에서 알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인 그 제2대 황제는 상당히 전통적인 러시아의 그 아시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복장을 하고 있고요. 이 옆에 쓰여 있는 문자도 상당히 고풍스러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아들 피오트르 대제는 유럽화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가 아시아적 색채에서 벗어나서 유럽적인 색채를 띠는 이런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피오트르 대제이죠. 그런데 이 두 황제는 여러 면에서 공통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두 황제의 치세에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그 서유럽의 팽창 직후에 러시아는 육로를 통해서 즉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은 바로 동쪽을 향한 시베리아를 차지하면서 동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하일로비치와 그 피오트르 대제 선대 황제에서는 당시 그 유럽 러시아에 남아 있던 그 타타르인들, 몽골인들의 마지막 왕국들을
제압하면서 모스크바가 이 유럽 러시아의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이제 시베리아로 진출하게 되죠. 이런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진출은 16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진출해서 시베리아 동쪽에 이르게 되고 바로 이제 바다를 만나게 되죠. 그 바다가 바로 베링 해협입니다. 그러면서 시베리아가 러시아의 그 영토가 되는데, 그럼 왜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차지하면서 육지로 확장을 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의문을 해결해주는 이미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왼쪽에 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스트로가노프입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 상업을 일으켜서 상당히 큰 돈을 모은 상인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로가노프 집안은 러시아의 상인 자본을 축적한 유명한 가문이 되는데요. 그 가문의 문장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왕실과 유력한 귀족 가문들이 항상 상징적인 어떤 이 문양을 내세웠는데, 이 문양에는 자기 집안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로가노프 가문의 그 문양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점이 좀 어떤 그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동물이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지금 문장 안에 그리고 위에 그리고 좌우 양 옆에 어떤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바로 담비입니다. 털가죽을 가지고 있는 추운 지방에 사는 이 동물인데요. 모피수라고 하죠. 모피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해서 이 담비가 왜 스트로가노프 집안의 문양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은 당시 국제무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서유럽, 특히 이제 스페인 세력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면서 그쪽 쪽에서 엄청난 부를 퍼다가 유럽으로 실어 나르게 되죠. 그것은 귀금속, 금이나 은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얻은 귀금속을 배에 실어서 스페인으로 가져가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서유럽에 돈이 넘쳐나게 되죠. 그리고 서유럽 사람들, 특히 지배계급의 소비 수준이 비약적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소비 수준이 올라가면 사치품을 찾게 되는데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그 사치품은 바로 그 모피였습니다. 아주 따뜻한 털가죽을 그 가공해서 만든 옷이 상당히 그 고가품으로 팔렸죠. 당연히 그 유럽 지배계급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귀금속을 통해서 얻은 부를 과시하면서 이 사치품 수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치품 중에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피였습니다. 이런 모피를 얻을 수 있는 동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시베리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러시아의 그 상인 가문들은 모피, 즉 그 담비를 비롯한 여러 그 모피수들을 사냥해서 그 가죽을 가공해서 그 옷으로 만든 다음에 서유럽에 팔면은 엄청난 부를 불러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트로가노프 집안이 흥성하게 되는데요. 계속 그 모피수, 즉 담비를 사냥하다 보면은 그 씨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비를 사냥하기 위해서 계속 시베리아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시베리아가 바로 러시아의 영토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초상화는 우리나라에는 약간 좀 생소한 인물인데요. 러시아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제국 아래에 있는 코사크일 텐데요. 코사크 대장인 예르마크 티모페이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역할이 바로 모피수를 찾아서, 즉 담비를 사냥할 그런 그 공간을 찾아서 계속 그 시베리아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 시베리아 진출을 담당했던 원정대의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베리아 곳곳에 예르마크의 원정을 기념하는 기념 동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당시 그 시베리아를 진출한 과정 속에서 러시아 제국의 중앙 정부와 스트로가노프 가문과 이 그 코사크로 이루어진 시베리아 원정대의 관계를 설정해야 될 텐데요. 스트로가노프 집안이 모피 무역을 하기 위해서 모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피수를 찾아서 시베리아로 진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출을 담당했던 원정대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예르마크였죠. 자, 예르마크가 코사크로 이루어진 원정대를 조직해서 시베리아로 진출할 때 엄청난 인건비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를 제공했고 요즘으로 치자면 펀드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스트로가노프였죠. 이런 식으로 그 스트로가노프의 상인 자본과 코사크의 그 원정대가 결합해서 시베리아 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 제국의 중앙 정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러시아 중앙 정부의 역할은 시베리아 원정대의 활동을 보고받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시베리아 원정대와 스트로가노프가 만들었던 식민지의 어떤 면허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러시아 제국의 그 중앙 정부는 의도적인 그리고 그 계획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베리아에 진출했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시 국제 무역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었던 비교 우위가 바로 모피 무역이었고 모피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인 자본과 코사크의 어떤 그 부대가 서로 결합해서 시베리아 진출을 했고요. 러시아 제국의 중앙 정부는 단순히 그것을 인정해주고 추인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어마어마한 면적의 대제국으로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시베리아인데 이 시베리아를 차지하는 데에서 중앙정부 즉 러시아 제국의 중앙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제국이 마치 원대한 그리고 아주 그 포괄적이고 정교한 그 계획을 세워서 시베리아를 차지하고 진출하고 그쪽을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알래스카는 지금은 미국의 영토이지만 한때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피수를 찾아서 계속 원정대가 동쪽으로 가다가 드디어 태평양에 마주치게 되죠. 베링 해협을 맞이하게 되는데 원래 그 베링 해협이 워낙 그 좁은 해협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알래스카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죠.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원정대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원래 그 러시아 그 시베리아 원정대의 식민지는 알래스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이 원정대가 육로를 거쳐 아예 바다로 진출해서 오늘날의 그 하와이에도 식민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이제 뭐랄까요 그 후퇴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멕시코 연안 심지어는 하와이에까지도 러시아 원정대의 발길이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죠. 그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러시아 제국의 힘이 동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시베리아 전체가 러시아 제국의 판도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동시베리아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만주와 한반도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베리아 원정대가 이 동아시아에 이르게 되면서 이쪽 그 우리 한반도나 그 당시에 그 만주족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할 사항은 마치 그 한국사학계에서는 이 나선정벌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러시아의 의도적인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그것을 막아낸 것이 바로 그 조선군의 활약이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은 러시아 제국의 어떤 그 의도적인 남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러시아 중앙 정부는 이 동시베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정확하게는 그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시베리아 원정대가 워낙 그 물자가 부족해서 물자를 찾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남하를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을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청과 접촉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러시아 중앙 정부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펼쳤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은 사실과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강조해서 이 접촉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접촉이 있은 뒤에 결국 러시아 제국은 조금 더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그 정세와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일련의 조약을 통해서 이 오늘날 몽골 지역과 만주 북쪽의 국경선과 세력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 그리고 캬우타 조약이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다룬 러시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청의 대표와 러시아 제국 측의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벌였고, 그 협상에 따라서 국경을 설정하고 설치된 그 국경을 넘나들면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양측의 접촉과 무력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은 협상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 200년 넘게 지속되는 평화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공격적인 팽창주의적 성향을 지녔다고 하면은 이 시베리아 동부 지역, 특히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청과 접촉했을 때 상당히 심한 갈등과 알력, 어쩌면 전쟁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약간의 전투가 있은 다음에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그 협상을 통해서 관계를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그 진출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팽창주의 성향을 가진 그런 정책의 결과였는가, 이렇게 그 판단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근대와 현대로 들어와야 될 텐데요. 여기 이미지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즉 대영 제국의 판도를 붉은색 이미지로 표시한 것입니다. 유럽 북쪽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인 영국이 바다를 통해서 지구 곳곳으로 진출을 해서 엄청난 넓이의 식민지를 건설하죠. 물론 그 나중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지만 전성기의 대영 제국의 영역은 북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상당 부분, 그리고 중동, 인도, 오세아니아 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영국은 해양 팽창을 주도했고 그 선두에 섰던 제국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판도를 보여주는 강렬한 이미지이고, 이 그림을 통해서 대영 제국의 위세와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에 아니면 같은 시기에 러시아의 팽창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가? 지금 녹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바로 러시아 제국의 판도가 가장 넓었을 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러시아 제국의 본산인 유럽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그리고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알래스카, 그리고 오늘날의 그 중앙아시아에 해당하는 부분이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영 제국의 판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의 식민지는 바다를 통해서 곳곳에 산지에 있는데 러시아의 영토는 단절 없이 쭉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륙을 통해서. 유일하게 알래스카가 러시아 제국의 그 어떤 본토와 떨어져 있는 바다로 갈라져 있는 영역이었는데, 이것이 그 19세기 중엽에 결국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하면서 결국은 러시아 영토가 아니게 되죠. 그 대영 제국과는 달리 연속적으로 그 육지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사실이 이 이미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흔히 그 러시아의 그 팽창주의를 얘기를 할 때, 공격적인 그 성향을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어떤 제국을 가지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게는 그런 공격적인 그 팽창주의 성향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공격적인 팽창주의 성향의 어떤 그 뭐랄까 꼬리표는 항상 그 러시아에게 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뭐랄까요, 그 선입견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러시아 제국의 또 확장 과정에서
폭력과 억압과 압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만약에 붙인다면 더 이제 뭐랄까요 강렬한 또 더 심한 이미지를 팽창주의적인 이미지를 대영 제국에도 붙일 수 있는데 이 영국에는 그런 뿌리표를 붙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덧붙여서 설명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이 러시아 제국이 동쪽으로 진출할 때는 비교적 순탄하게, 즉 시베리아 지역을 순탄하게 세력권으로 끌어들였는데 러시아의 진출은 이 동쪽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도 이루어지고요, 서쪽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남쪽으로 이루어지는 진출은 오늘날의 카프카스 지역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이었을 텐데요. 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프카스 지역을 러시아 제국이 자국의 어떤 세력권으로 만들 때에도 중앙 정부의 체계적인 어떤 계획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프카스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러시아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지 사령관들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인 사령관들이 개인적인 어떤 판단, 독단적인 판단 그리고 전공을 세워서 중앙 정부에게 어필하고 싶은 이런 심성 때문에 중앙 정부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독단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개인의 판단에 따른 독단적인 어떤 확장을 나중에 러시아의 중앙 정부가 추인하고 승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베리아 원정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 제국의 남방 진출도 사실은 모스크바 중앙 정부의 체계적인 의도적인 계획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서쪽으로 진출할 때, 그러니까 즉 러시아가 스웨덴이라든지 폴란드 이런 오스트리아 제국과 접촉하면서 서쪽으로 진출할 때는 일단 진출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방에 있는 국가들의 국력과 위세가 상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 제국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제압하고 영토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히 러시아의 서방 진출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일련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당시에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웨덴이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출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서방 진출만 유독 팽창주의 성향을 지녔다고 보기는 힘들고, 팽창주의 성향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같은 시대에 서방의 여러 열강과 사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약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팽창을 지향하는 위험한 국가라는 이미지는 주로 러시아를 적국으로 보는 유럽 열강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생긴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표트르 대제 유언인데요. 하느님께서 러시아인이 유럽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문구를 통해 유럽의 러시아 혐오 감정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9세기 초 서방에서 날조한 문서였는데요. 미국의 엘프리드 머헨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 가짜 문서를 사실로 믿었습니다. 러시아를 여행했던 프랑스인 드 퀴스틴이 펴낸 1839년의 러시아 역시 러시아 혐오 감정을 조장한 대표적 문헌입니다. 민족 전체의 불행을 먹고 자라나는 거칠고 지나친 야망이 러시아 민족의 가슴에서 끓어오른다. 이 민족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고 굴욕적 상황에서 다른 민족에게 지배력을 확대한다. 이런 글을 통해 러시아의 본질적 속성을 호전성, 공격성, 팽창주의로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부정적인 러시아에게는 공격적인 팽창주의 성향이 있다는 이런 19세기 서유럽인들의 인식이 계속 살아남아서 20세기에도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냉전기에 접어든 20세기 후반의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 다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인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이 여행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19세기 서유럽인들의 루소포비아가 20세기 그 북아메리카, 특히 미국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재생산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이 어떤 그 생각을 떠올리실까 궁금한데요. 얼음에 꽁꽁 묻혀 있는 러시아 그 함대의 모습인데요. 그 뒤에는 바로 이제 그 바다가 보입니다. 물론 이 바다는 아직 그 얼어붙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상당히 그 추운 나라고 따라서 그 바다를 통해서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우리는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바다로 접해 있는 곳이 그 북빈양이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부동항,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가 없다. 그래서 그 팽창에 엄청난 장애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그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러시아는 국가 정책을 세웠고, 그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요컨대 러시아의 그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바로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인식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그 부합하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라든지 그 인터넷상에서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확장을 해왔다고 하는 주장은 넘쳐나지만 그 주장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제시되는 점은 사실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그 학자의 자세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의 책에서 이런 부동항 명제를 진지하게 그 주장하고 입증하는 어떤 그런 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그 러시아의 부동항 추구를 일종의 그 도시 전설로 봅니다. 근거가 없이 떠도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도시 전설로 표현되는데, 러시아의 그 부동항 추구가 바로 그 대표적인 도시 전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런 식으로 그 부동항 추구가 러시아라는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고 목표였다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료라든지 자료에서 그런 그 언급이라든지 그 문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랄까요, 그 문헌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무리 문서고를 뒤지고 도서관을 뒤져도 그런 식의 부동항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내세우는 발언, 정부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점을 역사학자들은 상당히 중시하고 있죠. 사료로서 증명되지 않는 주장은 사실 역사학자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에게는 이미 부동항이 있습니다.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요. 상당히 그 북쪽에 있죠. 블라디보스토크보다 훨씬 더 그 북위도에 있는데, 이쪽이 그 멕시코만 난류가 그 흐르기 때문에 결국 그 겨울에도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부동항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상당히 큰 항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부동항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제국으로서는 굳이 부동항을 추구하는 무리한 정책을 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영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그 바다 건너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함대와 그 항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러시아로서는 영토와 세력권이 육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즉 해외 식민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굳이 부동항을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육로로만도 그 제국이 유지되고 세력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동항을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외국으로 진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쇠빙선이 나오면서부터 아무리 겨울에 추워서 바다가 얼더라도 쇠빙선을 이용하면은 해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쇠빙선의 존재를 통해서도 그 부동항이라고 하는 명제의 허위성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러시아가 부동항을 추구해서 팽창주의 성향을 지속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국과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였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해양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워낙 항구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항구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확장해서 러시아도 항구를 중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거울 이미지 있죠. 나한테 이런 성향이 있으니 상대방에도 그런 성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영국인들이 자신의 이미지에 비춰서 러시아를 보기 때문에 러시아 얼지 않는 항구가 없으니 반드시 부동항을 찾아서 팽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영국과 특히 미국이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을 때, 서로 대립할 때는 항상 부동항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팽창을 하려는 속성이 있고 그것은 바로 부동항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그런 식의 얘기가 부동항 명제가 난무하다가 영국이나 미국이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맺을 때, 즉 사이가 좋을 때, 특히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미국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일 때는 그런 식의 부동항 운운하는 주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러시아가 부동항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사실이야, 팩트가 아닌 레토릭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에게 부동항 추구라는 일관된 목표가 있었다면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는거에 상관없이 항상 그 주장이 있어야 될 텐데,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팽창주의, 즉 부동항 추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은 이 부동항, 러시아의 부동항 추구라고 하는 명제가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러시아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오히려 러시아 제국은 팽창주의적인 속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팽창주의적인 속성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945년 4월에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나치 독일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소련은 파시즘 세력이 붕괴한 뒤에 국제 정세를 평화 쪽으로 이끌고 나가서 미국과 제휴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방은 여전히 강력한 세력이었고 러시아 및 소련은 그런 세력에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당시 스탈린은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전후의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러시아로서도 소련으로서도 득이 되는 상황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스탈린이 두려워했던 바는 독일이 다시 부흥하고 그 독일이 미국이나 영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다시 소련을 공격한다면 소련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제휴해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서 전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스탈린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각도에서 냉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요즘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평화 시도가 실패하고 20세기 후반기에는 냉전 체제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런 변곡점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이었습니다. 1945년 4월에 종전을 눈앞에 두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숨을 거두죠. 그리고 그 후임으로 공산주의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던
해리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실 스탈린이 루스벨트 대통령과 제휴해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그 우호적인 그 동맹 관계를 유지해서 소련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 전쟁을 기점 삼아서 냉전이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냉전 초기에 소련은 이런 식의 포스터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나폴레옹과 아돌프 히틀러가 있죠. 러시아를 침공했던 두 독재자가 있고, 근데 그 밑에 나폴레옹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인물이 영국의 처칠 총리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결국 냉전이 가시화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서방이, 즉 영국과 미국이 어쩌면 다시 나폴레옹과 히틀러와 같은 침략 세력으로 러시아 및 소련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공포심이 이 포스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련은 전쟁 직후에 동유럽에 위성 국가를 만들죠. 그래서 폴란드,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등등의 국가에게 소련이 조정하는 어떤 일종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서 이쪽을 자기의 세력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직접 투사해서 해외 세계 각지의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지속하는 데 비해서 소련 및 러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라고 하는 테두리, 그리고 세력권이라고 설정된 곳에서만 개입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세력권을 벗어난 곳에 직접 무력 개입을 했던 전쟁이 바로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이 지형에서 보이듯이 엄청나게 험준한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소련에게 극렬한 저항을 했고, 이런 저항에 맞부딪힌 소련은 결국 허우적대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데, 그 해체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소련이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소련은 자기 영토와 세력권 이외의 지역에 거의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었는데, 유일하게 아프가니스탄에 1980년대에 직접 개입을 했다가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1991년에 해체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다시 한번 나토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죠. 서유럽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나토의 영역이 점점 동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예전에 소련이 완충제도로 삼았던 지역이 오히려 나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러시아는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증폭이 돼서 결국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권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푸틴이 펼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올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이런 정책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의 직면에 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이런 푸틴의 이미지를 부당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지도자의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바로 러시아에서 나온 이런 포스터에 잘 나타나 있죠. 미국의 제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유도 선수 푸틴의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서방에서는 푸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죠. 제2의 스탈린이다. 스탈린이 세계 적화 야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버전으로 그의 제자격인 푸틴이 세계 팽창을 시도하고 있고, 그런 팽창 시도의 한 일환이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이런 이미지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트르 대제 탄생 350주년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푸틴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푸틴은 러시아 제국을 강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표트르 대제의 이미지를 자기에게 이제 끌고 들어와서 자기가 바로 표트르 대제와 같은 강력한 러시아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이것은 당연히
그 감당해야 될 그 상황일 것입니다. 전쟁을 먼저 일으킨 측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별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경우가 푸틴 건강 이상설인데요. 푸틴이 거의 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판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상당 부분 서방의 그 황색 언론의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여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푸틴도 이미 그 70대에 넘어든 노인이 되었고요. 나이가 듦에 따라서 몸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젊을 때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푸틴이 건강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이라고 하는 그 선택을 비이성적으로 내릴 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과장일 수 있고요.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오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그 서방에서 그 푸틴 대통령을 비판할 때 푸틴의 그 선택은 바로 알렉산드르 두긴이라고 하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철학을 지닌 러시아의 어떤 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두긴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이해할 수 없는 과장된 그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가 세계를 석권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두긴과 푸틴이 상당히 가깝게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긴의 그런 그 팽창주의적인 공격적인 성향이 그대로 푸틴에게 그 반영이 돼서 푸틴이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최소한 뭐랄까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푸틴이 언제 전쟁을 결심했는가일 텐데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푸틴이 극단적인 방법, 즉 그 전쟁을 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권에 놓아둬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시기는 저는 2014년의 그 유로마이단 공기 이후라고 봅니다. 그때 협상과 그 타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키우에서 반소 친서방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서 당시 그 합법적이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푸틴은 이런 시위의 배후에는 분명히 미국의 획책과 그 획책에 호응하는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푸틴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로마이단 봉기 이후에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러시아의 의지를 관철해 내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15년이나 16년이 아닌 2022년에 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202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된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즉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 있는 힘을 철수해서 중국 쪽으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세웠었는데 이런 식의 전략 전환이 푸틴에게는 일종의 기회로 다가갔다고 보입니다. 즉 미국의 모든 국가 전략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가 있기 때문에 중동이나 유럽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2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2014년, 15년에 했던 전쟁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침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이 과연 러시아의 공격주의적인 팽창 성향의 한 여파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냐, 아니면 오히려 워낙 많은 서방의 침공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방의 침공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수세라고 하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어떤 피해의식의 발로인가는 조금 더 많은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시대에는 바로잡아야 할 새로운 오류와 맞서야 할 새로운 편견이 존재한다. 이 말은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문필가 세뮤얼 존슨이 한 말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알쏭달쏭하기 이를 데 없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많은 편견과 선입견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팽창주의 성향에 관한 이른바 상식이 과연 올바른 인식인지 따져보는 슬기와 아량이 있다면 러시아라는 나라의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 하나를 찾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역사학자 류한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